자, 여러분 26번 문제부터 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고자 갑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계산한 경우에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단독수 1세주택이고 갑소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은 12억이고 공정시장가율은 95%죠. 자, 그러면 이거 이번에 9월 14일 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9월 14일 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단독소유 1세주택 또는 부부 공동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부 공동소유인데 그 특례에 따라서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하면 단독소유 1세주택과 똑같이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단독소유 1세주택은 공시가판 금액 12억에서요. 얼마를 공제한다? 여기에 추가공제 또는 기초공제라고도 하고 추가공제라고도 하는데 얼마예요? 5억 원 공제. 이게 3억이었다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5억으로 바뀐 거. 이건 9월 14일 날 꼭 알아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얼마를 공제합니까? 6억을 공제합니다. 주택부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단독소 1세주택은 이제 9월 14일 개정이 돼서 얼마까지 종부세가 공제됩니까? 11억을 공제합니다. 이제 실적으로 11억 공제하고. 그래서 공시가격 11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율 95% 곱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9,500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독수 1세주택일 때 종부세 과세 표준 구하는 거 꼭 여러분들이 개정 내용 알고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3억에서 5억으로 바뀐 거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추가 공제라고도 하고 기초 공제라고도 하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액을 계산 시 적용해야 되는 주택 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이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이게 이 주택 수 계산이 뭐 또 독립한 문제로 요건 나올 가능성은 높진 않은데 종합 문제 속에서 이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종부세 우리 주택분 세율은 종부세 주택분 세율이요. 이쪽에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종부세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먼저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랬을 때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먼저 2주택 이하다. 자, 그러면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빵63 0.6에서 3%까지 빵63 몇 단계? 6단계 초과 누진세 적용됩니다.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초과 누진세 적용돼요. 주택분.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자, 그랬을 때는 종부세 세율은 6단계 6단계 초과 누진세 적용되고요. 개인일 때는 이렇게 초과 누진세 적용돼요. 6단계로 과표관. 근데 법인이 종부세 납세무자일 때 주의할 것이 2주택 이하다 그러면 몇 프로? 3%. 2주택 이하는 3%. 그 다음에 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6%. 요거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차등 비례세율. 자, 그래서 올해 작년까지는 종부세가 초과 누진세 구조로만 돼 있었는데 올해 법인이 납세무자가 될 때는 비례세율도 적용된다는 거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비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교수님 문제도 풀었더니 저는 종부세, 비례세율, 누진세를 다 적용된다고 이렇게 외웠는데 거기에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정답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에 질문하는 사람인데 아니 내 거 지금 반복해서 보기도 저기 하는데 진리가 여기 있는데 어디 딴 데 가서 딴 문제까지 또 풀다가 또 질문하고 아이고 진짜 답변 안 해주려다가 답변했는데 자, 내가 보기에는 그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 이걸 몰라서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작년 문제를 작년 문제인데 그걸 그대로 고치지 않은 거를 아마 강의할 때는 아마 이렇게 제대로 하셨겠죠. 근데 이제 뭐 작년 문제를 저도 그렇지만 작년 문제 미처 못 고친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초과 누진세로만 되어 있다고 종부세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법인은 하여튼 비례세율 적용됩니다. 이제 올해부터 개인은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이렇게 주의하고요. 자, 그럼 주의합니다. 주택은 하여튼 올해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는 거. 그럴 때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여기 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본다. 그렇죠? 그래요?
아닙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되, 다만 이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 각각의 수요로, 또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그럴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합니다. 그런 거지,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90% 10% 그러더라도 공동소유자 각각의 수로 계산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도 이게 30회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각자가 1주택을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뭐 어떻든 간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 주택수에 제외하는데, 다음의 요건이요. 자, 이 법정 요건이라는 게 뭐냐? 주택에 대한 소유주분율이 20% 이하이고 and 소유주분율 20%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공동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번 같은 것도 꼭 기억해야죠. 다가구 주택은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종부세에서 그렇고, 양도세에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 단위로 한다면 하나의 주택 양도로,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지방세가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 국세는 하나의 주택으로요.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아예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수에 관한 거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28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면요, 경작상 필요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우리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 사유고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자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하므로 각각 10원과 8억 원인 농지 비과세한다 그런데, 물론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되고요.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3년이고, 기간은 무조건 3년이고,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 그래서 이거 사례를 한번 보면, 이거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거예요. A 농지 가격이 10억, B 농지 가격이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이 8억 원이다. 그러면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격의 차액이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이 얼마요? 4분의 1 이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10억에 4분의 1이니까 얼마요? 2억 5천. 자,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 4분의 1보다 지금 차액이 작죠? 그러니까 A 농지와 B 농지는 교환 분합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교환 분합하는 A 농지 가격은 10억. 교환 분합하는 B 농지 가격은 5억. 예를 들자면 교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격의 차액 얼마입니까? 5억. 큰 편 토지 가격 10억에 역시 4분의 1 이하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죠, 이하란 말은. 그런데 10억에 4분의 1이면 2억 5천인데 차액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교환 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된다.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거 기억번 요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니은번 봅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수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유기한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뭐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수에 따른 아닙니다.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수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디귿번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인 1세주택.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거래가액이 9억을 초하면 얘는 뭐다? 고가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책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땡, 전액 비과세한다 땡입니다. 9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액 부분만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다 맞네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다 옳습니다, 여러분들.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비과세요건을 갖추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은 안 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이쪽에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네. 우리가 고가주택 있잖아요. 고가주택에 대해서 고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1세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하고 있죠. 양도 차익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은 요거 안분 계산합니다. 안분 계산한다는 게 뭐냐면 소득세법 95조 1항의 양도차익,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게 안분이에요. 9억 원까지 부분을 빼잖아요. 왜 빼요?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9억 초과액만 과세하는 게 과세하니까.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9억 초과주택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도차익하고 또 장특공제 또 뭐 소득세법 95조 1항에 따른 전체에 대한 장기 보유등재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9억 원, 이게 안분하는 거예요. 9억까지 빼는 게. 자, 그래서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는 안분 계산하는데,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기본공제하고 세율은 똑같아요. 기본공제 뭐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250만 원 안 해주고 덜 해주고 뭐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기본공제는 똑같이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기본공제하고 세율은 안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9억 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양도차익과 장특공제만 안분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단 고소자가 국내 소재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기업번이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분할 등으로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자,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초과하지 않았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100분의 20을 20%를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가 맨날 했잖아요, 제가. 예? 요것도 갑소유고 을소유고. 지적경계가 삐뚤삐뚤하니까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할 때, 이때 요쪽 부분과 요쪽 부분 갑과 을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않았어야지. 초과하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지자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이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은 토지를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 아, 이거 시험에 나온 거 자주 나왔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해야지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지. 분리되어 양도되면 이거보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세가 아니죠.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이 채권이라 미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죠. 근데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대상이 아닌 것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네? 디귿번 하나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대상이 되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30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취득 및 양도식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개설을 그랬는데, 맞죠, 여러분들? 우리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양도세, 양도매 취득식이 원칙 대금 청산일입니다.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실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는다. 근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자,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개설이고, 주식은 명의개설이고,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가 언제고? 등기접수일이고. 자, 이거 여러분들 봤고요. 2번 봅니다. 기획재정부 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중 빠른 날, 기억하라고 했죠?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사용식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수용도 중 빠른 날이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이요.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 보니까 도시개발법 기타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는 환지 처분 공고 1 이러면 안 되죠? 다음 날 빠졌잖아요. 취득세에서
도정법에 따라 주택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 이거 항상 소유권 이전고실 환지처분 공고일 나오면 다음 날, 이거 꼭 확인해야죠. 예. 우리가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의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는 증가감소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이고,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이고,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 증가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 그래서 4번이 다음 날 빠져서 틀렸습니다. 5번 민법 245조랑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취득시는 언제다? 점유 개시일입니다.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점유 개시일로 소급한다는 거. 양도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니까 실질과 선칙에 따라서 민법과 달리 점유 개시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31번 문제를 보니까 요거는 우리 문제집이 아니라 우리 특강 기회도 있었고요. 우리 했었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법령 내용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배열된 것은 그렇습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고, 해당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이요. 1세대 고가주택 제외하고, 꼭 확인해야죠. 고가주택 제외고, 비과세 규정은 해당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요? 2년 이상. 1세대 비과세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한 중에 조정상 지역 내 주택이니까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하나씩 적용한다. 다만 비거주자 그러면 항상 이걸 계속 오해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국세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나오면 그 집에 사는 사람, 안 사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세에서 거주자 나오면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주된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비거주자 그러면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죠. 그래서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 두지 않는 개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가 거주로 전환되는 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가 양도할 때만 비과세 주지,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 양도할 때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여러분, 거주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을 자산적 가치로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는 가정의 보금자력 성격 때문에 비과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돈나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다. 그럼 마돈나에게 있어서 보금자는 해외에 미국에 있는 거고, 마돈나가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은 뭐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한다? 비과세 배제합니다. 안 해줘요. 근데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보세요. 그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 이건 전입을 말해요. 이건 거주, 전입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이 돼야 돼요. 반드시 비거주자가. 그래서 거주자가 돼야지 비과세를 해주는 거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는 비과세 안 해줍니다. 거주자로 국내 주소나 183만 이상 거주가 있는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 이 거주자의 주택의 경우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이요. 보유하는 또 길어요. 일반적으로는 2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는 3년 이상 보여야 되고요. 잠깐만요. 이 단서는 원래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2년 이상, 여기에 원래 가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서 부분이 여기에 원래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구별하기 위해서 좀 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거주자가 거주로 전환될 때도 조정상 지역에 있을 때는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는 해야 돼요. 2년 거주는 해야 돼요. 비과세 받으려면. 원래 여기 2년 보유, 여기 다음에 요 단서 내용이, 원래 요 내용이, 단서 내용, 요 가로 내용이 여기에 원래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비거주가 거주한될 때는 3년이고요. 하여튼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 보유한 중 2년 거주. 꼭 기억합니다. 2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1번, 그래서 많이들 틀리셨는데 이거 잘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32번 문제 봅니다. 32번은 소득세법상 거주의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32번이요.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인데요.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3억 원으로 본다 그랬는데 이거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아니에요. 이건 저가양도 고가양수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해야 되는데 다만 그 양도자가 실제 양도한 가액이어야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었어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할 때는 서로 짜고 칠 수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할 때는요. 이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요것을 양도가격으로 봐요. 실제 양도한 가격으로. 그래서 시가 3억짜리를 A법인에게 이 주주가 5억 원에 양도했어요. 그러더라도 뭐로 한다고요? 3억 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 3억 원을 양도가격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28회 때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2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납한 상속세는 양도책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옛날에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다만 증여세는 이율과세 특례, 배우자 직계주민 속한 이율과세 특례 정도일 때는 예외적으로 기납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상속세나 증여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고요. 3번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추계 방법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항상 뭐가 불분명한지 잘 보세요. 양도가액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매감기지, 매감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매감기를 추계하는 것으로 순서로 순차로 정하는 거지. 환산취득가액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가 매감한기지. 예? 그래서 이거 항상 매감기, 매감한기 이거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보잖아요. 잘 알아두셔야 되고 확실하게. 여기서는 환산취득가액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정답. 4번 2021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이율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율별 공제에 의해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율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뭐 다음 연도에 한해서 또는 5년 범위 내에서 이율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틀려요. 1년 미만 보유한 후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70% 세율 적용한다. 자, 우리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입니다. 주택처럼요. 자, 초과두진세를 정해서 산출한 세액보다는 큰 경우이다. 그러니까 초과두진세과의 비교세는 고려하지 않고 70%, 1년 미만 맞습니다. 여러분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등기된 국내 소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양도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33번 보니까요. 1번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직접 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가필차, 필요경비 빼서 양도책으로 갈 때 필요경비요.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인데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책을 구하는 건데 그럴 때요. 기타 필요경비요.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입니다. 그죠? 맞고요. 양도책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르고? 기준시가에 따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경우 적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은 매감기지. 자, 4번입니다. 양도차익에서 양도 기본공제를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4번이죠. 가필, 차장, 소요. 저한테 배운 분들은 이거 틀리면 안 되지. 가필, 차장, 소잖아요. 차장.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를 공제해서 소득금액을 구하는 거죠. 기본공제가 아니라 장기 포유특별공제를 공제해서 소득금액 구합니다. 차장소입니다. 그래서 4번 적 틀렸고 5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한 경우에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여러분 보세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면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 경비는 자본적 추액 양도비용 합계액인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이런 걸 적용할 때는 추계해서 정할 때는 기타 필요 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 경비로 합니다. 특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 경비는 그냥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합니다. 근데 특별히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 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과 이거 합한 금액이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 경비 계산 공제 합계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죠. 이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합계액이 이거보다 더 크면 이거로 할 수 있다 됐으니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이게 큰 경우도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 7, 1. 그래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공제율 몇 프로요? 3%. 그래서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 시가 양도 당시 아니에요. 공제율 3%고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죠. 그래서 0.3% 적용합니다. 1천분의 3, 즉 0.3%만. 이건 말로 할게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등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몇 프로? 7%. 7%. 나머지 애들은 몇 프로요?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1%. 필요 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 하면 부정 탄다. 3, 7, 1 애 낳고 나서 3, 7, 1. 3, 7, 1이 뭐예요? 그 외우려고 하니까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3, 7, 2, 21. 21일. 애 낳고 나서 21일 동안 그런 얘기죠? 3, 7, 1. 자,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맞고요. 5번도. 자, 계속해서 봅니다. 34번 문제를 보니까 소득세법상 실지 거래에 의하여 양도책 계산 시 필요 경비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우리가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 경비에 자본적 취득가 양도비 합계액이죠. 어떤 게 필요 경비 항목에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 사업자가 매입 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치세 이런 거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 방이나 거실 확장 공사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같은 이런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다 포함합니다. 3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 취득가액과 별도로 계상한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이거 포함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거래 대금이 10억인데 10년 후에 10억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10년 후에도 딱 10억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갖게 주려고 하니까 1 플러스 R에 1년, 1 플러스 R에 10년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게 10억 2천이 됐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빠지는 금액 차금 2천만 원 이것도 결국 내고 취득하니까 이 현재가 차린 차금은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용 재결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액이 증액된 경우에 이런 소송 화해 비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예? 포함합니다.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금 작다고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서 들어간 소송 화해 비용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포함합니다. 증액 보상금 한도로. 당초의 악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이자액 상당액 지연이자 연체이자 이런 거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기출이 됐고요.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하지 않고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도 포함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데 다만 근데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지 않고요. 근데 포함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이런 거 있었죠.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이자액이요.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대금이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만약에 2억인데 야 3년 동안 매달 나눠내자 이자는 15% 붙일게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이자액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요? 포함합니다. 이것은 포함하고 이건 포함하고 이자 자 이런 건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5번이 정답이고요.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번 문제를 많이 또 틀리셨는데 다음은 2021년 7월 1일에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장기 보유비용액은 그랬습니다. 1세대 1주택 등기됐고요. 보유기간이 12년 3개월 중 거주기간이 10년이고요. 양도가액이 10억이고 필요경비 8억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요. 자, 뭐 계산 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요거 그 계산식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고 괜히 지웠네. 자, 한번 보시면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장기 보유통장을 구하래요. 그러면 근데 얘 보니까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10억이에요. 그러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뭐가 합니까? 고가주택이에요. 얘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요. 자, 비과세 요건을 갖췄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물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서를 좀 달아놨으면 확실했을 건데 하여튼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다. 우리 양도 차익과 장특공제액은 안분 계산한다고 그랬죠? 안분 계산한다는 것은 양도가액분의 양도금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안분 계산할 때 장기 보유통제액 바로 구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바로 장기 보유통제액 전체에 대한 소득세법 95조 2항에 따른 전체에 대한 장기 보유통제액이요. 자 우리가 장기 보유통제액은 전체에 대한 장특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15억에서 8억 빼니까 2억. 양도차익,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여기다가 장특공제, 공제를 정하는데 일반적인 토지건물 등은 일반적인 토지건물은 보유연수에 2%씩 적용해서 6%부터 30%까지 적용합니다. 보유연수 2%씩 3년 이상 사는 미만이면 2, 3은 6, 15년 이상이면 30%까지. 근데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올해부터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공제를 합한 공제를 정한다고 그랬죠? 1세대 1주택은. 그래서 자 보유기간별 공제율 10년 이상이면 15년이든 12년이든 10년 이상이면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 연수에다가 몇 프로씩 10년 이상이면 보유 연수에 4%씩 해가지고 몇 프로요? 40%요. 15년이든 12년이든 10년 이상 40%입니다. 최대 거주기간별 공제율 거주 연수에다가 몇 프로씩이요? 4%씩이요. 그래서 자 40%요. 자 그러면 40%. 그러면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합한 공제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80%. 자, 그래서 장특공제 공제율은 80%예요.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장특공제 공제율. 양도차익에다가 공제율, 장특공제 공제율. 그래서 2억의 80%면 얼마입니까? 2억의 80%면 얼마예요? 자, 2억의 80%면 2, 8, 16, 1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다가요, 여기 장기보유공제, 이게 전체에 대한 장특공제 구했어요. 장특공제 여기다가 안분해야죠. 양도차익과 장특공제액은 안분한다는 것은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10억.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하는 게 안분하는 거라고 했죠. 이게 9억을 뺐어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6천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로 갑니다. 하여튼 올해 양도세 과세의 1세대 1주택은 장특공제 공제율은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한 공제를 정한다는 거. 또 고가주택인데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금 가중 고가주택은 안분한다는 거. 양도 안분한다는 게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 9억까지 비과세금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비과세금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해서. 36번 문제 보니까요. 예. 다음은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세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기본공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기본공제 36번 문제 틀린 겁니다. 1번 양도세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장특공제와 달리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공제 3년 미만에도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양도수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고
자산을 4급은, 즉 소득을 4종류로 나눠서요.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얘네들 소득 금액 전부 합친 것에서 얼마? 250. 주식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250. 신탁수익권에서 250. 그래서 소득별로 각각 얼마씩?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동일 과세 기간에 토지와 주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와 주택 분양권 양도소 금액 각각에 대해서 연 250만 원 공제한다. 그래요? 금방 봤다시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요거 전부 합쳐서 여기서 얼마예요? 250이에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분양권, 자 요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 전부 합쳐서 여기서 얼마입니까? 250입니다. 합쳐서 250이에요.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합하여 양도소 금액 얘네들 합해서 연 250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250만 원 틀렸습니다. 5번 양도소득 금액에 감면소득 금액이 있을 때는 해당 감면소득 금액 외 양도소득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이 감면소득 금액 외 소득 금액에서는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정답입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37번 문제를 보니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각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 신고해야 한다는데, 확정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죠?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맞습니다. 이 동그라미 1은 과세기간에 과세 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성금이 있는 때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 신고해야 되는 거죠? 생략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하지 아니한다, 다 틀리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역시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성금 있는 때도 확정 신고하여야 하는 거고요. 3번 예정 신고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죠? 세금 계산 달라질 경우인데 뭐하러 또 해요? 근데 다만 해당 과세 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자,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다, 즉 예정 신고했는데도 확정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건물 양도로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우리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대해서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은 잘 보세요.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서로 결성금을 통산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생겨도.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성금 통산할 수 있고 주식끼리는 결성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하고 부동산에 관한 걸 얘네들은 결성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된다니까 결성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결성금 통산에 관한 것은 종합문제 속에서 잘 나오잖아요. 우리가 백선할 때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 5번이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시가의 5%입니다. 있어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수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작년 30일에 정답 질문이었는데, 자,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이익 계산 부인 특례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도 저가 양도했어요. 조세 부담 감소 판단, 시가와 거래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수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조세를 부당히 감수친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는 걸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당해산부인 특례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수친 것으로 인정되는 거라는 건 그냥 이거 부당한데? 이거 부당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때 부당이 아니라 저가양도 고가양수에서는 아니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냥 그 수강생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건 부당한 거야. 그래서 부당하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월과세 특례에서도 이거 부당한 거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세 부당한 감소라는 것은 이월과세 특례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한다. 그거는 저가양도 고가양수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적을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봅니다. 38번 문제 보면 거주자가 건물을 옳게 연결된 거. 이거 그냥 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백선에서도 있었고 동영할 때도 나왔었어요. 그냥 이 문제를 통해서 포인트를 익히라는 겁니다.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 증축이 올해 이제 추가됐는데 신축 또는 증축이요. 증축의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한정해서 하고 그 건물이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 내 건물 양도할 때 5년 내 건물을 양도하는데 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페널티를 줘요. 해당 건물 감정가액을 정했을 때는 감정가액이에요. 감정가액 정했을 때는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정했을 때는 환산취득가액이에요. 자, 증축한 부분에 한정해서요. 몇 프로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자, 그래서 5% 가산세를 정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29회 시험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는데 산출세액의 100분의 5로 바꿨어요.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 고수요. 그래서 산출세액이 아니라 감정가액 정했으면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정했으면 환산취득가액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고요.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한다? 적용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적용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39번 문제 봅니다. 다음 자리에서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채 계산할 때 환산취득가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 환산취득가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환산취득가액 구하면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이 환산취득가액 구하는 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더 응용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환산취득가액 구해보는데 양도당 시 실거래가의 6억, 취득당 시 실거래가의 불명합니다. 기준시가 2억, 취득 당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4억, 등기된 토지고 매매사례가의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매감한기에서 매매사례가의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뭘 적용해? 환산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요.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차례로 정합니다.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합니다. 환산취득가액. 요거 양도당시 실거래가 여기서는 6억이죠. 양도당시 기준시가 4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입니다. 약분하니까 2분의 1이고 6억에 2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절반이니까 3억이 환산취득가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39번 문제. 자, 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정답률이 30%밖에 안 됐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60%, 굉장히 높은데 하여튼 3번 정답입니다. 40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40번 문제를 여러분도 55%밖에 못 맞추셨는데 다른 데서도 이게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게 쉬운 건데 여러분들 사례 문제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거예요. 사례로 하니까. 맨날 계속 나왔던 건데. 토지거래 허가 운영 내 토지 예정 신고 기한.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많이 틀렸습니다. 보겠습니다. 갑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2021년 1월 30일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 28일 매매 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21년 5월 20일에를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의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양도 시기는 2021년 2월 28일이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잖아요. 지금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요. 양도 시기는 원래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고 봐가지고 이 대금 청산일이 이게 양도 및 취득 시기, 양도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의 규정은 없고 판례가 그래요. 판례 예규가 양도 시기에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2월 28일. 근데 예정신고 기한은요. 허가일이 지금 언제였어요? 허가일이 5월 20일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맨날 했잖아요.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31일이요. 7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2번 틀렸습니다. 예정신고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말이죠. 5월 31일. 갑의 양도세 납세지는 거주자니까 어디? 주소지관을 세무서고요. 예정신고 불이행했어요.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남남이니까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근데 다만 예정신고 불성실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가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깎아주고요, 여러분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답은 여러분들 뭘 알고 있는 건데 사례 문제로 나왔어요. 그런 거죠. 자, 여러분 등용모의고사 과정 수강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하여튼 1년 전 과정을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록 힘겨워도 약해지지 않고 시간의 폭풍 속에서 남은 시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학교에 결실이 있을 것이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시험 전날 밤에도 잠들지 않고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이 시대 최고 수리권 장사기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합격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얼굴 떠올리면서 제가 응원할 것이고 우리 인강수강생 여러분들도 제가 응원할 것이고 시험장에서 제가 세법 문제 풀 때는 제가 함께함을 느낄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릴 것이고 여러분 아셨죠? 자, 당당히 나가서 하시고 의회범에서 나오는 문제들 있어도 당하지 말고 빨리빨리 제끼고 일단 똘똘한 문제들 잘 푸시면 되고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 의식은 이거 뭐냐면 올해는 진짜 쫄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담대한 게 중요해요. 올해는 쫄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합격에 염원을 담아서 쫄지 않고 문제 풀겠노라 다짐한 의미에서 구호를 한번 외치고 가는데 잘 보세요. 한 번에 끝내도록 저는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합격 합격 전원 합격 그리고 힘찬 박수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것도 한 번에 또 박자 못 맞춰가지고 또 몇 번씩 하게 하지 말고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합격 합격 저는 합격. 좋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여기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